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6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일단 ETF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완벽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예요. 운용보수가 싸고 종류가 굉장히 많고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만한 투자 상품이 없어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또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ETF 투자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여기서가 가장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고 또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이걸 선택을 하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금융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수없이 많은 ETF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좋은 ETF를 고를 수 있을지, 분명히 좋은 ETF와 그렇지 못한 ETF는 구분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 ETF가 수익률이 뭐 앞으로 좋을지 나쁠지 이거는 일단은 나중 문제고, 내가 적어도 똑같은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고를 때 기왕이면은 조금 더 괜찮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사항 6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ETF에 총 유입된 투자 자금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입니다. ETF 가격 곱하기 발행수죠. 그리고 이 순자산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인기가 있다라는 게 꼭 미래 수익률이 꼭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투자는 트렌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인기가 없는 ETF를 고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또 작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뭐 인기가 없다라는 건 둘째 문제고, 이 상장 폐지 가능성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 순자산이 50억 미만이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른 ETF를 쭉 운용을 하다가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좀 곤란하겠죠. 물론 주식 개념과는 좀 다르게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서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돈이 청산 절차를 걸쳐요. 그래서 이 ETF가 갖고 있는 뭐 주식 자산, 채권 자산, 현금 자산을 청산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내가 A라는 ETF를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쭉 가는데 중간에 이게 상폐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돌려받아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산 절차 그 과정에 있어서 ETF의 가치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좋을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순자산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국내 ETF 주식형 중에서 순자산 상위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현재 코덱스 200 6조 2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S&P 500이 약 3조 정도,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도 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종류가 다르면은 시가총액이 적건 뭐 많건 간에 종류가 다르면은 뭐 무조건 순자산이 큰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이 있죠. 그리고 코덱스 200은 순자산이 6조고 타이거 200은 순자산이 2조입니다. 근데 이 ETF 두 가지는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똑같죠.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거든요. 이럴 때 기왕이면은 이 순자산이 큰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타이거 200도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2조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자산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100억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ETF들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에요.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거든요.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인기가 많거나 혹은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적으면은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함 플러스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이 매수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걸 1000주 사고 싶은데 거래량이 막 10주, 100주밖에 안 돼. 그럼 1000주를 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운용사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팔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팔고 싶은데 이게 거래량이 적어서 막 9,500원에 호가가 막 돼 있고 10,000원에는 호가가 잘 없어. 이러면 어찌됐든 나는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적으면은 호가 간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가라는 것은 10,000원짜리 ETF를
나는 9,995원에 살게, 혹은 뭐 15,000원에 팔게, 이 간격을 호가라고 하는데 이 호가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적으면은. 그러면 이 호가가 벌어져서 좋을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우리나라 ETF 거래량 순위를 좀 볼까요? 이거는 사실 좀 매일매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요거 이제 흔히 곱버스라고 하죠. 거래량이 무려 1억 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레버리지, 코스닥 선물 인버스,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대부분은 거래량은 늘 이 레버리지 혹은 이 곱버스가 상위 1, 2위를 다퉈요. 이게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사실 장기 투자를 막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맞추는 단타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레버리지와 이 곱버스, 인버스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인버스, 곱버스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요즘에 우리나라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참고지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이런 좀 이슈가 있어서 차이나 항생테크 거래량이 조금 많았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거는 총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죠. ETF는 공짜로 운용되는 상품이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도 나가고 뭐 임대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것을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총보수가 ETF가 굉장히 싸졌어요. 뭐 국내 ETF는 총보수가 0.1, 0.05 막 이런 것들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예전처럼 사실 이 보수에 민감해서 ETF를 고르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코덱스에서 또 파격적으로 총보수를 인하했어요. 1억 투자하면은 1년에 보수가 9,900원. 그러니까는 사실상 거의 이 정도면 무료로 운용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ETF의 수수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단 주의하실 점은 이 총보수는 ETF가 갖고 있는 그냥 이제 비용인 거고, ETF를 사고 팔고 할 때는 내가 MTS든 HTS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래 수수료는 발생이 됩니다. 요것과는 별개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쨌든 이 총보수는 저렴할수록 좋다. 그럼 총보수는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만약에 A라는 ETF가 총보수가 1년에 1%다 라고 하면은 요 1%를 언제 가져가느냐, 얘를 1%를 365일로 나눠서 나온 이 값을 매일매일 차감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1년에 365원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1원, 내일 1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이 비용이 빠져나간 거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게 오늘 거래되는 이 ETF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자가 이 비용이 빠져나가는 게 눈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이 가격, ETF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 ETF 총보수에 좀 민감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충분히 많이 싸졌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A, B, C, D가 있는데 기왕이면 그럴 때는 총보수가 싼 거를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총보수만 싼 걸 찾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비용이 싸더라도 트렌드와 너무 벗어나는 ETF라든지 테마가 너무 별로인 ETF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은 언제 고려하냐면은 똑같은 유형의 ETF가 있고, 근데 사실 완전히 100% 똑같은 ETF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완전히 똑같은 ETF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총보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고 ETF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배금입니다. 분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ETF 주식처럼 배당처럼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왜냐면 ETF는 주식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금 나오고 채권 갖고 있으면 이자 나오잖아요. 이러한 돈들, 그리고 기초자산보다 플러스 알파 되는 초과 수익을 냈을 때도 이게 분배금의 재원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근데 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ETF는 분배금이 없는 것도 있고, 분배금을 뭐 1년에 한 번 주고, 또 어떤 거는 매달 주고, 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분배금을 무조건 자주 주는 게 그럼 좋은 ETF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ETF는 분배금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TR과 PR로 나뉩니다. TR은 이제 토탈 리턴, 그리고 PR은 프라이스 리턴인데,
토탈 리턴은 뭐냐면은 분배금이 없는 ETF예요. 근데 분배금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만약에 A ETF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배당금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이 배당금을 ETF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을 갖고 또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ETF의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이 토탈 리턴 ETF가 저는 좀 매력적인 ETF라고 봐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분배금을 따로 받아서 투자자가 뭔가 다른 투자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죠. 나는 이 분배금을 받아서 다른 ETF나 다른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장점은 이 분배금이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ETF를 10만원치 샀는데 분배금이 500원 나왔어. 그럼 이 500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그냥 CMA에 두거나 혹은 예수금에 둬야 되는데, 예수금에 두면 이자도 안 붙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재투자 효과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PR보다는 이 TR ETF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 ETF 구분하는 방법은 운용사 이름 백다마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게 뭐 코스피 200 이렇게 써져 있고, 뒤에 이렇게 TR 이렇게 붙어 있는 ETF가 이제 토탈 리턴 ETF예요. 요 문구가 없으면 대부분은 이제 PR ETF입니다. 프라이스 리턴 ETF는 어쨌든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매달 주는 거를 월배당 ETF라고 하고, 요즘은 대부분은 뭐 분기나 반기 혹은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이 프라이스 리턴의 장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투자의 다양성을 투자자가 확보할 수가 있고, 내가 임의대로 투자 전략을 취할 수가 있죠. 분배금으로 100만원이 나왔다. 생활비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딴 ETF를 더 사도 되고, 딴 주식을 더 사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이 분배금이 너무 작을 때 재투자 효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5번째로는 이 괴리율과 추적 오차입니다. 결국에는 ETF는 어떤 기초지수라는 걸 설정을 하고, 요 기초지수대로 쭉 가는 컨셉인데, 이게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차가 생기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ETF는 이렇게 기초지수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지수가 목적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는 요 기초지수가 1% 올라가면은 이 ETF도 1% 올라가고, 1% 하락하면 1%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초지수는 이제 2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ETF는 이 200개 종목을 다 못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 20개 종목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오차가 생길 수밖에는 없지만, 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괴리율은 뭐냐면은, ETF를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나부라고 해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기준 가격은 이 ETF의 장부상 가치인데, 그러니까 이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건 어쨌든 장부상의 ETF의 현재 가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부랑 시장 가격은 좀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장부상 가치는 10,000원인데 이 ETF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은 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시장 가격과 이 나부 기준 가격의 차이, 얘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이 괴리율은 사실은 이 ETF 운용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갑자기 ETF에 수요가 많아지거나 혹은 매도세가 많아지면은 이 괴리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ETF가 뭐 운용을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괴리율이 좀 생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 오차라는 게 있어요. 추적 오차는 이렇게 기준 가격이랑 기초지수 간의 갭인 거죠.
이게 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부상 가치는 어쨌든 이 기초지수를 추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요 ETF인데, 이 기준가격 자체가 기초지수와 간격이 벌어진다, 이거는 뭔가 운용이 잘못되거나 구성 종목이 잘못된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종목을 100%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ETF 공짜로 운용 안 되잖아요.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추적 오차는 발생이 될 수밖에는 없지만, 이게 너무 벌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추적 오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또 상장 폐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쫙 다 나와 있어요. 나부, 그리고 시장 가격, 기초 지수, 뭐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갭 차이가 너무 큰 ETF를 고르는 거는 어쨌든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운용 방식입니다. 예전에 ETF는 패시브 운용 방식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 말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액티브 ETF가 좀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패시브 운용은 뭐냐? 기초 지수가 쭉 있으면은 그냥 그 기초 지수만 쫓아가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크게 없죠. 그냥 코스피 200 종목 이렇게 200개 있으면 이 ETF는 그 200개를 그냥 복붙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ETF의 장점은 운용 보수가 쌀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투자가 좀 객관성이 확보가 되죠. 어떤 뭐 펀드 매니저나 회사의 운용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초지수만큼의 성과만 나오는 거니까 이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투명하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S&P 500, 나스닥 100 요거를 그냥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국가의 지수는 뭔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보세요. 막 1년 만에 주가 10배 뻥튀기 되는데 나스닥이 뭐 1년 만에 10배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 알파에. 그래서 이 대부분의 ETF는 그냥 이렇게 패시브 운용 방식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랑 뭔가 인버스를 종목을 같이 섞어서 이제 운용을 하기는 하지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를 반영한 게 이 액티브 ETF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액티브 ETF는 어쨌든 이 기초 지수의 목적지가 여기라면은 얘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게 이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초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패시브 ETF는 얘를 100% 추종하게끔 만들고, 액티브 ETF는 70%를 추종하고 30%는 운용사의 운용 전략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수가 A, B, C, D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패시브 ETF는 얘를 그대로 사지만 액티브 ETF는 A, B, C만 사고 D는 안 사버리고 다른 거 사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액티브 ETF의 장점은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노릴 수가 있다, 추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단점은 어쨌든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그리고 꼭 플러스 알파의 성과만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최근에는 요 좀 액티브 ETF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액티브 ETF를 고를 때는 ETF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가 있거든요. 기초지수 대비해서 이 액티브 ETF의 성과가 얼마나 아웃퍼폼 했는지, 올라갈 때는 얼마나 더 올라갔고 떨어질 때는 얼마나 더 방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비교해보고, 이 운용사의 액티브 ETF는 뭔가 정말 액티브하게 운용을 더 잘하는구나, 혹은 얘는 사람의 손을 썼더니 더 못하는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이제 막 1년 남짓이에요. 아주 길지 않아요. 액티브 ETF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성과만 딱 보고 얘는 뭐 패시브만도 못했네, 이렇게 딱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ETF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슷한 유형의 ETF가 이렇게 선택지에 있을 때 이 6가지 항목을 고려를 해서 요 둘 중에 하나, 뭐 셋 중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고를 때 그때 이제 체크사항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뭐 보수가 싸다라고 해서 뭐 순자산이 높고 거래량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ETF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미래 성과가
좋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사실은 좋은 ETF를 고르는 데 있어서 영순입니다. 내가 막 싸고 좋은 거 골랐는데 코스피 200 골랐어. 저는 사실 좋은 ETF를 골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투자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6가지 항목을 좀 참고를 하셔서 ETF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